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마다 경제와 정치 시사를 한 번에 다 잡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가 이 내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저도 딱 보면서 벌써 1년이 됐나? 달력을 봤더니 진짜 1년이네. 네. 그때 의원님은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엄 선포. 저는 사실 그날 예.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아하. 저녁 먹으면서 이제 술 한잔 하고 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네. OTT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OTT 영화. 그래서 편안하게 계엄 시간을 선포된 걸 보내고 몰랐어요.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예. 나중에 후배가 전화를 해서 음. 형 어디야?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왜 집에 있냐고. 큰일 난다고 형 평소에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빨리 피해라. 그래서 알게 됐어요. 좀 뒤늦게. 만약에 후배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더 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 사실은 저도 그런 분들 꽤 많은데 예. 영화 보다가 그냥 잠이 잠들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뭔 일 있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빠르게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새벽에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네. 계엄 해제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 모르고 계신 분도 많았고, 근데 후배 연락을 통해서 알았고. 네. 그게 만약에 정말 잘못돼서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누가 와서 똑똑똑 문 두드리면서 같이 가시죠 하고 어딘가 갔을 수도 있고 아찔합니다.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선순위는 아니었을 텐데 그 15등 안에는 절대 안 들어갔으니까. 15등 안에는 안 들어갔어.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후배하고 통화를 하면서 후배는 일단 이 큰일이 터졌으니 피해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갖고 모르고 있다가 뭐 방송도 보고 여기저기 이제 채널 돌려가면서 상황을 봤는데 네. 그때 후배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실패할 것 같아. 딱 보고 네. 예, 저희가 모두 실시간 방송으로 저희도 현장을 예,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걸 딱 봤을 때 예. 느낌이 이거 실패할 것 같아. 어. 이게 너무 뜬금없고 일단 명분이 너무 없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분이 없. 네. 상황도 안 맞고 그렇죠. 명분이 전혀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계엄군보다 시민들이 더 빨리 반응하는 모습. 이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괜찮겠다.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냈는데 네. 사실은 그 욕이 나왔죠. 욕을 했지 통화하면서 이런 미친. 그거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요. 저절로 나오게 되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는 다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화면을 보고 있지만은 윤석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명령 내렸으니까 군이 움직여서 싹 배치가 돼가지고 잡아내고 끌어내고 최소한 아니 그 전에 빨리 도착해서 못 들어가게 삥 둘러싸서 국회를 봉쇄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일어났잖아요. 그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니까요. 결국. 군대를 안 가서 군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지가 대통령이라고 명령만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특전사나 이런 데가 쫙 움직여갖고 다 장악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되나요 그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내란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군 간부들도 이 당시에 술도 많이 드셨던 네.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12월 되면은 약속도 많고 또 인사철도 이제 다가오는 네. 시즌이기 때문에 바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군 간부 중에 술 먹고 전화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출동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들, 군을 잘 모르는 군대 안 갔던 윤석열이어서 정말 또 다행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 상황.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주에 월요일 날 본회의가 열렸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게 예산 전국이라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거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있던 그 시점을 골라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것도 어느 무당한테 날 받아서 했을 텐데 보나마나
날하고 시하고 받아서 했을 테 음.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야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계엄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하든가 아니면 휴일에 일요일 이때 하든가. 아니 사실은 금요일 밤이나 어. 뭐 주말 밤에 했으면 꼼짝없이 당했죠. 큰일 날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내려가 있는데 언제 모여서 국회에 모여서 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날짜를 받았을 것이다. 네. 그게 또 설득력이. 그게 받은 날짜일 거예요. 네. 12월 뭐 음력으로 3일. 따져서 뭐 이렇게 해갖고. 아 시도 네. 10시 28분에 딱 그렇게 계엄 대국민 담화까지. 대국민 담화 한 것도 참 웃겨요. 바로 나가서 그 시간에 10시 좀 넘은 시간에 10시 반인 된 시간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딱 했다. 이것도 참 이상하고. 어쨌든 참 묘한 상황인데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SNS 그렇죠. 통해 가지고 이거 민주당이 독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서 나중에라도 내가 좀 부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자 이런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뭐 전자나 후자나 둘 다 정신 못 차린 거 정신 못 똑같은 차린 거죠. 그러고 있다. 근데 장동혁 대표도 결국에는 네. 어제가 취임 100일이 된 날이라서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100일 기자간담회 하겠지.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입장을 내놓든가 아니면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놓든가 뭐 사과 정도는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장동혁 대표도 아니 뭐 윤석열 피고인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장동혁 대표도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비해서 너무 큰 감투를 쓴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 근데 이게 사람이 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못 가서 좌절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능력에 비해서 너무 벼락출세를 해서 너무 큰 감투를 쓰면 네. 그거만큼 확실하게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예. 맡게 되니. 그러니까 흔히 뭐 얘기하는 그 왕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왕관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내란몰이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느낌이 나는 그렇죠. 그 메시지. 아니 제가 예. 보면 그 메시지에 그 올린 사람 이름을 지우고 메시지만 보면 이게 윤석열 얘기인지 장동영 얘기인지 구분이 안 돼. 똑같아. 내용이요. 그렇네. 누가 윤석열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메시지는 똑같다. 윤석열은 또 이제 계엄 1년 맞아서 요미우리 신문 일본 인터뷰 네. 통해 가지고 위기 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건이 안 맞잖아요. 뭐 비상사태. 일단 예. 요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아니 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명백하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렇습니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다가 참 옥중에 인터뷰를 해도 물론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미우리야.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예. 아니 차라리 예. 워싱턴 타임즈하고 하지. 뭐 아시겠습니다만 워싱턴 타임즈는 사실 통일교에서 하는 신문사예요. 미국에 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워싱턴 포스트하고 워싱턴 타임즈하고 헷갈리죠. 예.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가 얼핏 워싱턴 포스트하고 네. 인터뷰를 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 미국 신문사고 뭐 앞 글자가 워싱턴이라 헷갈리거든. 헷갈리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 워싱턴 타임즈하고 차라리 했으면 미국 언론하고 뭐 인터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 하필 일본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안 그래도 대통령 짧게 재임하는 중간에 뭐 일본한테 다 퍼졌다, 예. 뭐 친일이다, 뭐 사실은 뭐 별 이상한 뭐 얘기가 그렇죠. 다 있었죠. 건진법당에서 아마테라스도 발견되지 않나. 근데 그 빵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요미우리하고 옥중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그렇네. 하여튼 보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없다. 네. 상식이 없다. 그걸로 이제 진짜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이 없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저는 또 사법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비춰보면은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추경호까지 영장이 기각되는 거 보면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부는 뭔가 다툴 여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판단은? 근데 약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그 제일 이해 안 되는 영장 기각은 역시 박성재, 한덕수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영장 기각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에 가담한 뭐 구체적으로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뭐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야, 서울구치소에 몇 명 수용 가능해, 뭐 그리고 출국 금지 할 수 있게 준비해라, 뭐 이게 이제 외부적인 행위. 뭐 한덕수 당시 총리의 경우에는 아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그 국무 행위에 대해서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 뭐 이래서 부서하고 부서시키고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네. 추경호 의원은 이게 입증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거, 그리고 표결 방해한 거 아닌가 싶기도 우원식 진짜. 의장으로부터 표결을 늦춰달라. 네. 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행위 내지는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 박성재 한덕수보다는 네. 조금 증거가 더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 이정재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장 심사할 때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그러니까 2분만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식사한 그런 자리도 있었고 또 이날 통화한 것만으로도 통화한 거 빼고도 여러 차례 통화나 연락을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국회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뭔가 미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통화는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더 오래 했죠. 네, 한 7분 정도 네, 한 걸로 알고 7, 있는데 8분 정도 7, 8분 통화를 정도? 했으니까 예. 더 오래 통화를 하고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한덕수 피고인이 수사 협조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인도 본인 죄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수사 협조가 결국에는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추경호 의원 쪽에 가장 강력한 변명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2분 통화를 한 다음에 고지한 의총 장소가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꾸는 공지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이로 했다가 다시 국회 예결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당사로 모이라고 그랬죠. 한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윤석열과의 통화 직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다시 바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예.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변명이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국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뭐 지금 만약에 이제 구속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소해서 공소유지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감 보이기는 하던데 원래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 기소 안 하면 옛날에는 그게 적이었어요. 일단 벌점 대상이에요. 벌점 대상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추경호 판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좀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거 봐라.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내란몰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추경호 의원은 물론 이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건 명백하죠. 그건 명백하지. 아니 아무런 상황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네. 그걸 해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아하. 되는 책무잖아요. 그럼 근데 본인이 국회 본관에 있다가도 해제 결의에 참가 안 하고 나와 버렸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건 네. 뭐 대단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 거는 명백한데 다만 그게 구속 내지는 유죄 판결에 이를 정도로 이제 증거가 충분하냐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일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이미 뭐랄까요 그건 뭐 내란의 동조 내지 협조한 거로 못 볼 바는 아니죠. 그렇다면은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반응 마치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 좀 나던데 그건 이거는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증거상의 문제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판사의 판단이 네. 이건 뭐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뭐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잘못이 없었는데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정치적으로 스스로 몰락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ALS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지만 ALS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민주당과 이제 붙어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내년 지방선거 주요한 곳들은 지키거나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야당이 잘해서 야당이 선거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예. 미국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일단은 미국 민주당의 구심점이 없어요. 지난번 대선 출마했던 그 해리슨 예. 전 부통령은 대선 이후에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이제 이번에 은퇴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인이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합지졸이거든요, 사실은. 야당이 예. 상황이 그렇군요, 미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인가요? 10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다 이겼잖아요. 네. 근데 왜 다 이겼냐? 민주당이 지지층으로부터도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뭐 좀 한 6개월 앞두고 있네요. 6개월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6개월 해왔던 모습 이걸 본다 그러면은 6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뭔가 심판을 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득세할 정도의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망해라 이제 고사를 지내고 있는 형편이죠. 왜냐하면 자력으로 선거 이기기는 그러니까 잘해도 야당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라는 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잘할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예. 뭐 다른 거는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민생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난 3, 4분기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네. 1.3% 정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 초는 암울했죠. 너무 힘들었죠. 예. 내란 터지고 나서 이거 뭐 모든 게 불확실하고 네. 탄핵이 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어떻게 뭐 되는지 대선이 어떻게 예. 되냐 모든 게 아노미 상태여서 힘들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무조건 0%
역대 성장이다. 음. 0%다. 뭐 0.8이냐, 0.7이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4, 4분기에 별일 없으면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연도 성장률을 1%는 넘을 것 같아요. 토탈 해도 상반기에 워낙 힘들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수출 내지는 그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이 좋은데 상황이 이게 밑바닥 경기는 아직 좀 온기가 어렵거든요. 돌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 민생 쿠폰도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네. 바닥까지 어떻게 온기를 내려가게 할 거냐. 어허.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숙제를 잘 풀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뭐 윤상현 의원은 1년 전부터 있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의 표심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내란 터진 지 1년 지났는데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뭘 잊어 있기는. 어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 같은데 진짜. 1년이 이제 후딱 지나가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안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근데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됐다. 네. 내란 청산이 안 됐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어제도 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과정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 풀려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고 어제 김건희는 15년 구형이 됐는데 15년 구형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15년 구형은? 뭐 지금은 내란 청산 과정이죠. 음. 뭐 이게 내란 청산이 끝난 거는 당연히 아니고 네. 다만 이제 한덕수 피고인의 경우에도 15년이었고 어제 김건희 피고인도 15년의 구형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엔 음. 실제로 김건희가 행했던 여러 가지 범죄적인 행위, 네.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행위, 실제로 벌어진 일에 비하면 구형이 작았고 기소된 죄명에 비하면 구형은 작지 않았고 왜냐?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뭘 받아도 이게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직자 신분만 인정됐다고 그러면 하면 구형량이 훨씬 올라갈 수 있었겠죠. 음. 근데 이게 뇌물이 아닌 알선 수재거든요. 네. 물론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네.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형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죄명이 그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민간인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또 강조한 면도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박성재와의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이거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자기 부하지 뭐. 법무부 장관이 자기 부하야. 막 하는 거 보면 야 내 사건 어떻게 됐냐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 비서처럼 써서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보고서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모아지게 된다면 더 추가가 돼서 또 구형이 되고 판단이 내려지겠죠. 사실은 이제 뭐 통일교에서도 받고 뭐 누가 주면 예. 서희건설에서도 받고 뭐 안 가리고 주면 다 받았는데 네. 받은 게 저게 다냐?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직 더 드러날 게 있습니다. 뭐 근거북이 또 있습니까? 아니 밝히질 못했을 뿐이지. 아.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뇌물이 됐던 선물이 됐던 가장 기본은 현찰이에요. 주는 현금이고 거기에 뭐 핸드백도 들어가고 목걸이도 얹혀지는 부록이지 그거는. 마치 고명 얹듯이 네, 얹어주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위에 얹혀져 있는 고명만 본 거잖아요. 밑에 떡시루는 못 받고 하지. 엄청나게 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더 있지. 네. 없을 리가 없죠. 그거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 이달 28일까지가 얼마 안 활동 남았어요. 시한입니다만 이제 네. 다 돼가고 이제 이른바 파장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없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밝혀내야 돼요? 이게 경찰 국수본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걸 봐야 일단 됩니까? 뭐 국수본에서 못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국수본 정도의 수사 능력이면 네. 앞으로 시간 여유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왜냐하면은 새 특검 공통적으로 김건희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종합 특검이나 아마 국수본도 있지만은 어쨌든 수사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난 거 기소된 거 이건 뭐 누가 봐도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이 비상계엄 사태 내란 2년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내란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안 끝났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제 김건희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를 거꾸로 썼더라고요. 왜 거꾸로 썼을까? 이것도 혹시 무속의 의미? 모든 걸 다 뒤집어라 뭐 이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보니까 KF94 써져 있는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나와서 이것도 언론에서 주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기 거꾸로 쓰면 아무래도 이게 불편할 텐데 부자연스러울 텐데. 예. 코 위치가 이제 턱 쪽으로 내려가는 네. 셈이 되니까 그 거꾸로 쓰고 있어서 이게 근데 뭘까? 뭐 워낙 정상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 모르죠. 네. 뭐 본인은 저게 편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 걸어진다 생각해서 이렇게 썼나? 하여튼 참 희한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구형을 듣고 허탈한다는 그런 식의 웃음까지 터뜨렸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내가 영부인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다 정리되는 건 이런 생각했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참,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나가기만 같고. 해봐라. 바보같이 했으면 성공을 해야지 실패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조인트 갖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참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텔레그램 박성재가 주고받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그걸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조금 이 경제이기도 했는데 지금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걸 보면 최근에는 코스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진단을 좀 해보죠. 이 지난주, 지지난주 쭉 돌이켜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많이 올라왔나 보다. 그러니까 4천선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또 미국 시장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고 AI 거품론도 나오고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 시장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예. 그동안 코스피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소외됐던 코스닥 종목들이 정부의 강력한 그 코스닥 그 육성 방침 발표 때문에 네. 최근에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줄여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코벤 그러는데 네.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있어요. 근데 코벤. 예. 거기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세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는 아주 뭐 거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도 코벤 펀드에다가 투자해서 세금 혜택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많이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코스닥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에 화답하듯이 최근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신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근데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자체. 네. 이게 언제야? 뭐 그 인터넷 버블 터지기 전 지수에 아직 그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최고점이 2,800 정도 됐던 걸로 그러니까요.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1,000이 안 되잖아요.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천, 코스피 5천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오고 내년에 올 수도 있다 5천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는데 예. 그런 뷰는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코스피 5천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아주 싸구려 주식 취급밖에 못 받던 한국 주식이 네. 그냥 저냥 기본 정도를 찾아가면 코스피 5천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네.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요.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언제 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코스피는 코스피지만은 뭐 이게 워낙에 주식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가 많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편차가 심하죠. 예. 최근에 뭐 반도체, 뭐 방산, 조선 이런 데는 많이 올랐고,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예, 뭐 석유화학 이런 거는 업종 오히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졌고, 뭐 네. 여러 가지 종목별로 등락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게 버블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한국 주식시장이 버블이면 네. 다 올랐어야 돼요. 아하. 빠지는 종목 거의 없이 쫙 다 아. 올랐으면 이게 버블일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오를 건 오르고 내릴 건 내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버블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AI 버블 우리가 항상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AI 버블, 그러니까 버블 걱정하는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버블이 되면은 버블인 걸 얘기 안 하죠. 아니 그것도 예. 맞습니다만 예. 일단 버블이면 이유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올라야 돼요. 아 이거 분석하고 뭐 이게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되니 내후년 실적이 이렇게까지 가니 이 정도는 올라가는 게 맞아. 분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렇죠. 오르는 야 이제 주식이 오른대. 돈이 왕창 들어오고 야 무조건 주식 사면 돈 버는 거야 하면서 올라야 버블이지.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 그렇죠. 그때 보면 아유 쟨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네. 그때 새롬 기술이라고. 아, 예. 항상 그- 회자되고 있는 예. 그때 그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네. 그게 수익 모델도 없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지도 아. 몰랐는데 그게 예. 몇십 일을 상한가 쳤더라. 하여튼 매일이 상한가야.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그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한다 그래갖고 아 예. 뭐 뉴스 한 나왔죠? 열흘 가까이 매일 상한가 친 종목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맨날 적자 보던 고속버스 회사인데 거기 강남터미널 개발 소식에 부지에 지분이 한 16, 7% 정도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10배도 더 올랐어요 지금. 혹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 보니까 가지고 계신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니 그 주식은 그동안 살려고 해도 사기가 어렵어요. 왜냐면 항상 상한가야. 아, 매도 물량이 안 나와. 안 나와. 거의.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때는 열흘이 아니고 진짜 어. 100일 그 새로운 기술은 아마 한 100일 상한가 친 거 아닌가? 그때 물론 지금은 상한가 한가에 30%입니다만 그땐 작았죠 폭이. 근데 하여튼 그런 건 버블이죠. 근데 근거 이씨. 있게 오르는 건 버블이 아닌 아.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버블일까 아니까 계속 이제 걱정하면서 AI 버블 맞다라는 사람의 목소리도 미국에서 나오고 아니다 더 간다는 사람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그리고 예. AI 버블이 과연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어허. 오픈 AI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음. 저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네. 과연 돈이 벌릴 거냐. 그리고 AI 경쟁에서 야 구글은 다른 거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 가는 건데 그렇네요. 구글을 이길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게 AI 버블론 중에 이제 핵심 문제인데 네. 아니 우리야 구글이 이기든 오픈 AI가 이기든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HBM 많이 팔고 디램 비싸게 팔고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이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입장, 지수 입장에서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네. 우린 좋다. 잘 됐다. AI 버블 버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예, 장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환율을 들여다보면은 이러다가 우리 힘들어지는 게 아니야. 특히 이제 서민 물가, 서민들의 살기에는 더 팍팍해지는 게 아니야라는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봐도 이제 1,470원 그렇죠. 거의 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2.4%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분기 성장률 발표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고환율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는 맞아요. 뭐 생필품에, 원유부터 네. 모든 거를 거의 수입을 해서 그 생산하고 쓰는 구조니까.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어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고환율. 근데 이거는 정부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뭐 선물한 매도를 하게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다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바꿔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에 이제 스와핑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고환율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수출 기업들도 번 달러를 원화로 잘 환전을 안 하고 네. 아니 근데 그 기업들도 또 미국 투자가 워낙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 안 하고 달러 예금하면 4% 가까이 이자를 주니 이자율에서 일단 차이도 나고 우리 2.5%니까 예. 1.5% 포인트나 차이가 나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을 비교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법이 이건 참 해법이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또 과제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종목은 37,000원에서 50만 원 돌파했다 이런 오늘 50만 원 돌파를 넘겼어요? 했다고 하네요. 37,000원? 예, 3만 그러니까 3만 지금 몇 배야? 와. 그렇네요. 그런 이 시장 이런 일이 닷컴 버블 때는 더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 그럼요. 그때가 그때 진짜 버블이었다. 그때는 회사 명만 네. 닷컴으로 붙이면 그냥 올라 상한가 쳤다니까요. 그때 김용남 닷컴 하셨으면 대박. 그러면 대박 났죠. 그때 하기가 어려워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오마이 AI 이렇게 해야 되나? AI 오마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명을 좀 바꿔볼까요 저희가? 근데 투자가 들어오려나? 만약에 예. 이제 오마이가 상장 회사라고 해도 예. 오마이 AI 뭐 이렇게 어. 회사명을 바꾼다고 해서 상한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닌 것이요. 버블이 아닌 이건 것이다. 지금은. 오마이 AI 상장했을 때 상한가를 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버블이다. 너무 정리 잘 해주십니다. 예, 오마이 AI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오른 다 5천 말씀하셨지만은 5천까지 이제 가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 예. 투자는 그래도 부동산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 예.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 투자는 그래도 부동산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한국 주식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수익이 양쪽에서 다 날 수 있다고 네. 할 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세후 수익률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후 수익률. 내가 네. 쥐게 되는 그렇죠. 돈. 네. 실제로 내 돈. 음. 근데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네.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얼마 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확정이 이제 됐습니다만 세금을 과거보다 줄여주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뭐 소득 구간별로 45%의 세율, 뭐 지방세까지 하면 49.5%의 네. 세율로 세금을 내던 걸 이제는 대부분 배당 소득으로 50억만 넘지 않으면 25%의 세율로 내면 되잖아요. 다른 네. 소득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세후 수익률이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주식은. 근데 부동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다른데 부동산 사 갖고 수익 보기 쉽지 않을 거요. 수익을 보려면 뭐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강남 3구나 용산 정도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렵네요. 이게 투자. 세후 수익률을 생각하면 형편없어요. 음. 근데 겉돈으로 남으면 뭐 하냐고. 중과사 돼서 세금 내고 나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을 갖고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거는 안 맞는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 이게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돈이 아니라 정말 투자가 되는 생산성 있게 쓰이게 되는 그 자본시장 금융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가 되는 걸 수도 네. 있고. 아니 그래요. 근데 예. 냉정하게 정말 계산을 해보세요. 요새 뭐 강남에는 한 채 100억 넘는 집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네. 뭐 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아하. 거기서. 그럼요. 근데 100억을 갖고 배당 배당을- 주식을 사봐. 따박따박 그러면 예, 돈이 나오. 적어도 5% 네. 시가 배당률로 5%의 구성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종목 구성에 따라서 5% 사실 훨씬 넘길 수도 있지. 지금 시가 배당률 10% 넘는 종목도 꽤 있어요. 근데 그냥 줄여서 5%만 잡잔 말이에요. 예. 그러면 100억에 5%면 5억이잖아요, 연. 근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네. 5억의 4분의 1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네요. 거의 4억 가까이 남는 거야. 내 주머니에. 그게 꼬박꼬박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고. 그러면 월로 계산해도 얼마예요? 3,500만 원이 넘어요. 3,500쯤 되는 거 아닌가? 100억을 좀 만들고 생각을 더 해보도록 아니 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억을 투자하자는 얘기가 네. 아니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강남에 100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단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 100억을 주식을 산단 말이죠. 아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제 개편도 되면서 네. 상법 개정이 돼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생산성 있게 자본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충격받고 분노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임원들이 미리 알고 판 것처럼 네. 이 유출 사태 전후에서 이익을 봤다, 주식을 팔았다 이거. 이거는 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 소위 그 CFO라는 사람은 1년 전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네. 매도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이제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SEC에 미리 신고를 했겠죠. 근데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미국 SEC가 우리나라 금감원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요. 예. 그걸 다 들여다봤을 그래서 것이다. 이제 근데 임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미리 신고한 매도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게 알고 정보 유출을 알고 그러면 이제 내부자 거래거든요.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그 내부자 거래는 네. 미국의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하. 우리나라에서
받는 형기보다 훨씬 세요. 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SEC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른다 손치더라도 SEC에서 네.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아, 이것도 쿠팡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국은 한 번 걸리면 그게 미국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검거율이 낮아요. 검거율이 미국이 일반적으로 어. 검거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나잖아요. 네. 그럼 그 관할 경찰서는 완전히 비상입니다. 아. 그 범인 잡을 때까지. 근데 미국은 살인 사건이 어디서 났다? 아니면 누가 총 맞아서 사망했다? 우리처럼 비상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가. 총기의 소유가. 그리고 뭐 절도도 많고 음. 워낙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검거율은 낮아. 대신 걸린 사람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걸렸을 1벌 100개. 경우에는 그렇죠. 예. 1벌 100개를 통한 이른바 그 형의 위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하. 너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요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요. 야, 이 쿠팡 뭐 일단은 1년 전에 확정된 자동 매각 프로그램에 따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큰일 날 수도 있고.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 이게 정말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 주소가 다 노출이 되고 공동 현관 비번도 풀린 부분이 있고 이건 맘먹고 찾아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동안의 구매 내역까지 다 아. 유출이 된 거니까 구매 내역을 보면 대충 어떤 소비 수준이라든지 소비 수준 결국엔 재산 정도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그리고 개인의 어떤 소비 성향을 예.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집 주소가 알려졌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그렇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 이것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도입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그 당연히 해야 될 네. 보안 관련한 업무를 해태해서 음. 아주 허술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네. 앞서 말한 1벌 100개 차원에서 이제 훨씬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잖아요. 근데 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아직 도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그렇네요. 있죠. 이번 기회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지 이거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근데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왜요? 쿠팡이 예.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주당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한 34불까지 올라갔다가 희한하게 계속 빠지더라고 주가가 슬근슬근. 예. 그러더니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계속 빠지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이게 뭐 대만에서 지금 사업을 또 하고 크게 벌이고 있으니까 네. 이 앞으로의 비용이 부담돼서 빠지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 아니야?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에 며칠 전에 알려졌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알면서 슬근슬근 고점부터 팔기 시작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렇네. 또 시장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 많이 빠졌어요. 34불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네. 26불 언저리에서 주가가 놀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거 시장이 정말 바로 서야 공정해야 투자자들도 또 투자를 열심히 더 할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또 유출된 게 3,370만 개, 79만 개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 계엄 1년을 맞아서 내란 1년을 맞아서 지금 시간이 10시 59분. 제가 1년 전 생각해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했던 그 시간이네요. 시간.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마이TV는 여러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네. 새로운데, 그러니까 12월 4일 아침 방송부터 있었는데 저는 네. 그 아침 방송부터 제가 명백하게 내란입니다.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네.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 그리고 선관위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그럼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다음 달 21일 날 선고가 네. 이루어질 것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날짜는 아직 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조만간 1차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결국엔 내란에 대한 그 어떤 징벌은 이루어질 거다. 조금만 참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